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56쪽이 되겠습니다. 자, 56쪽에 보시면은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요의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제 이론은 이 생산자 입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것을 공급이라고 해요. 공급. 그리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우리 사고자 하는 것을 수요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급과 이 수요가 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만나서 우선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경제 이론에서 시험 문제가 재작년 우리가 8회 시험은 4문제고 작년은 6문제 출제했는데, 그래서 올해 보면요, 공급이 한 문제 정도, 수요가 2문제 정도, 가격 결정이 하나 정도 출제가 예상되고, 그리고 경기 변동, 작년에 6문제 출제된 이유가 이 경기 변동에서도 1문제, 거미집 이론에서도 1문제에서 2문제 출제해서 6문제 출제했는데, 올해는 이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에서 또 1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돼요. 작년은 2문제인데 올해는 1문제 정도 예상이 돼서 합쳐서 경제론에서 올해 5문제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 작년 시험에 수요 이론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출제를 했어요. 자, 우선은 이 소비자 입장인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는 여러분 교재 보면 항상 이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 일정 기간에 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자, 이 구매력을 갖추고, 자,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수요다. 자,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수요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이 수요의 개념과 이 수요량의 개념은 서로 뭐다? 다른 용어다. 이게 같은 용어가 아니라 다른 용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험에는요, 수요량을 출제를 자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에 수요량의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56페이지 위에. 자, 수요량은 어떻게 되죠? 또 일정 기간에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갖추고, 자, 구매력을 갖추고, 이 주어진 우리가 특정 가격,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평당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자,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최대의 수량을 뭐라고 한다? 수요량이라고 한다.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은 우선 다른 용어죠. 그래서 수요량이 여러분 21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수요량의 개념이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수요의 개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요량의 개념을 출제했다는 것. 자, 구별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우선은 요 기간이 나오죠. 자, 일정 기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기간 개념은 유량 개념이라고 해요. 유량.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교재 보시면은 이 유량 개념이 나와요. 자, 유량은 플로우라고 해요. 플로우는 물이 흐르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데, 1년이 흘러가면은 연이고 한 달이 흘러가면은 월이에요. 이렇게
기간,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을 뭘로 표현했다? 기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량은요, 항상 지문에 뭐가 뜬다? 기간.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기간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요, 뭐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는데, 그럼 유량에 대한 사례를 보면은, 자, 유량에 대한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득이 대표적이에요. 자, 소득이 1,000만 원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하면 적은 거고, 월 소득이 1,000만 원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소득이 어떻게 돼? 기간이 아까 들어가요. 월, 뭐, 년, 이런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 기간이 들어가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개념이 바로 뭐다? 유량 개념. 소득 대표적이죠. 또, 우리 근로자의 또 뭐죠? 뭐, 임금이라든지, 월 임금,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 있지만은, 우리 부동산을 배우니까, 부동산에서, 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연간 우리나라 주택 생산량이 43만 채다. 예, 그럼 주택 생산량은 연간 주택 생산량, 또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예, 월별 주택 거래량, 뭐 분기별 주택 거래량, 뭐 전년 대비 주택 거래량, 예, 또 기간이 명시돼야 나오는 게 주택 거래량. 자, 주택 거래량인데 또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주택을 착공을 했어요. 자, 주택을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이 돼요. 보통 2, 3년 지나잖아요. 완공돼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완공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 개념이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지문들이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또 뭐가 있어요? 지대. 토지에 있어서 연간 우리가 지대 수입, 연간 지대 수입. 건물에 있어서 또 월 임대료 수입, 뭐 지대 수입이나 임대료 수입, 이런 것은 전부 무슨 개념? 유량.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 회사, 예,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 회계 기간을 우리는 당기라고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당기 순이익, 이런 건 전부 무슨 개념? 유량 개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1년 동안 수출량, 1년 동안 수입량, 1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국민 총생산인데 1년 동안이거든요. 이런 건 전부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그래서 유량은 기간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댐, 수문이 닫힌 댐에 있죠. 댐. 그럼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뭐가 돼? 멈추어져 있어요. 정지된 상태를 우리는 저량이에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 멈추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스톡이라고 해요. 스톡. 예, 이건 스톡 개념. 스톡 개념. 이 저량 개념은요, 우리는 바로 시점을 표현해요. 이 물이 정지되어 있듯이 시간도 정지된 개념을 우리는 시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시점. 그래서 시점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바로 뭐가 된다? 저량. 그럼 요것도 뭐가 나와? 또 사례가 또 이제 나오는데, 이 과거에요.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냈거든요. 근데 25회부터는 출제를 안 했어요. 여러분 25회부터 29회 5년 동안 출제를 안 했어요. 왜냐? 과거에 많이 출제해서 이제 출제를 안 하는데 이 기초 개념이에요. 경제 공부하면 가장 기초로 알아야 될 개념. 예?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자, 시점이잖아요.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인구가 5,300만 명 인구.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재산 국부라고 하죠. 현재 시점. 자, 여러분이 우리 숭례문이 옛날 불탔죠.
화재로. 그럼 숭례문이 불타면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가의 부가 줄어드는 거예요. 시점 개념입니다. 국부.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채가 얼마냐? 현재 시점. 예? 현재 시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현재 시점, 뉴스 많이 들어보면, 그 말이었군요.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가계의 부채가 1515조. 그러면, 가계의 뭐다? 부채. 가계의 부채.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대. 우리나라 회사, 삼성전자 얘기 많이 나오던데,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현재 급격히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회사에 있어서의 자산, 예? 또는 자산 가치, 현재 시점, 회사의 자산이 얼마냐? 자산 가치,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건 다 절약 개념, 현재 시점. 현재 시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3,400억 달러. 현재 시점, 외환 보유액. 자, 그럼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를 뭐라고 하죠? 주택 재고량. 현재 시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2%. 이 주택 뭐죠? 보급률. 이런 것은 뭐다? 현재 시점. 자, 이런 것은 다 시점 얘기예요, 시점.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우리가 구분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7페이지에 문제 보시면은 다음 중 유량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보면은 정답은 3번이에요. 주택 재고량은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시점이니까 무슨 개념? 저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린트에서도 1번에 보시면은 거기에 주택 재고량은 유량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예, 저량 개념이 돼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 저량을 우선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 구분. 자, 그러면은 일정 기간에 구매력을 갖추는데, 자, 우선 수요는 유량 개념이고요. 구매력은 뭐죠?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이 세금을 납부하고 여러분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와요. 이게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 중에서 여러분이 또 매월 지출하는 금액이 있죠. 이 소비하는 지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를 해요? 여러분은 저축을 해요. 이 저축한 금액만 구매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중요하다. 우리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뭐도? 대출금.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뭐를 형성한다? 우리는 구매력을 형성한다. 자, 부동산은 우선은 고가의 상품이다. 자, 이 부동산 자체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력을 형성할 때는 또 뭐를? 대출금도 포함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 한다? 그럼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해. 자,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수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수요입니다. 유효수요는 우리가 부동산을 뭐 한다? 살 의사, 구매할 의사도 있죠. 예? 요걸 뭐라고 하죠? 욕구.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를 욕구인데 욕구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뭐죠? 구입을 할 수 있는 또 뭐도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 지불 능력이 바로 우리가 구매력인데 이 두 가지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와 살 의사를 모두 갖춘 수요를 뭐라고 한다? 유효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불 능력이 없어요. 그럼 유효수요가 아니죠. 그래서 24회 시험에는요, 지불 능력 없다고 출제했어. 자, 24회 시험에서는요, 지불 능력 없다고 출제했거든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와 지불 능력, 구입을 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를 말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런 지문을 우선 우리는 또 2번 출제를 했어요. 21회 시험과 또 28회 시험에. 유효수요의 개념이 또 시험 지문에 출제를 했습니다. 유효수요가 좀 시험 지문에 자주 내거든요. 유량, 재량과 더불어서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 사고자 하는 욕구가 나오죠. 자, 사고자 하는 욕구는 사전적 개념. 자,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자, 여러분이 사전적 개념 57페이지에 위에 나와 있죠. 자, 사전적 개념이다. 뭐가 아니다는 얘기죠?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으로서 사고자 하는, 여러분 사고자 하는 뭘로 나타낸다? 의도된 양. 자,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나타내는 사전적 개념이고, 사후적 뭐죠?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자, 여러분 사전적 개념으로서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10개인데 실제 구매한 양은 10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된 양과 실제로 구매한 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수요의 개념은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이 수요의 개념은 이런 개념들이 지금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고, 57페이지에 여러분 잠재적 수요가 나오는데, 자, 잠재적 수요는 여러분 유효 수요를 배웠기 때문에 이 잠재적 수요는요,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는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에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는 없다? 지불 능력은 현재는 없어요. 예?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라는 것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살 의사는 있어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예비 수요야. 예비 수요를 우리는 잠재적 수요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다? 지불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유효 수요와 좀 비교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유효 수요와 잠재적 수요 좀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58페이지로 넘으면은 수요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이제 수요의 기본적 이제 개념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자, 이 수요의 법칙을 보면은 우선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이 가격을 제외한 뭐 소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다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라틴어죠. 세트리스 페리부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즉, 이건 다른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 이제 주어졌을 때 단지 뭐만 변한 거야? 가격. 근데 여러분, 월 소득은, 임금은 1년 동안 변화가 없으니까 월 소득 300만 원 받는다. 그럼 300만 원, 매월 300만 원 들어오는 건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예? 가격이 오르면.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비싸잖아요. 비싸면은 이전보다 소비를 더 줄여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는 것보다 좀 안 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은 소비자들은 안 사요. 안 사니까 이전보다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뭐 한다? 이전보다는 줄어든다는 거지. 만약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뭐다? 어때? 싸니까 이전보다 소비를 더 늘려요.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우리 경제이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면 경제이론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해요. 자, 마이너스는요, 빼는 것이 아니라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한다. 만약에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플러스. 그래서 항상 화살표의 변동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투자론가도요, 시험에 나오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석이 안 돼서 잘 틀려요. 마이너스는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한다.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뭐죠, 이거? 음의 관계.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니까 또 뭐다? 역관계라고 해. 음의 관계. 예? 음의 관계 또는 역관계라고 하는데 또 마이너스를 또 뭐라고 하죠? 반비례라고 하죠. 마이너스 반비례. 음의 관계에 있다. 역관계에 있다. 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럼 플러스는 뭐죠? 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지문 나올 때 우선 수위 법칙인데 그럼 이 수위 법칙을 우리가 직교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수위 법칙을 직교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곡선입니다. 이 수위 법칙을 이 직교평면 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수요곡선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예를 들어 볼까요? Y축이죠. 우리 Y축은 뭐죠? 커피, 예를 들어서 가격이다. 가격을 우리는 P로 표현하고, 자, 이 X축이죠. X축은 커피 뭐죠? 수요량. 량은 우리 Q고요. 수요는 D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QD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선 커피 가격과 수요량에 있어서 이런 직교평면 좌표상에서 커피 가격이 한 잔에 10,000원이다. 자, 커피 가격이 한 잔에 10,000원일 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소비자는 한 잔만 사 먹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10,000원일 때 몇 잔? 한 잔. 그럼 어느 점? 커피 가격 수요량 사이의 조합이 바로 이 점이죠. 이 점이다. 자, 그런데 커피 가격이 10,000원에서 얼마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00원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10,000원에서 6,000원 하락을 했더니 싸졌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한 잔 마실 걸 몇 잔? 2잔 마셔. 6,000원일 때 몇 잔? 2잔. 또 2점. 예? 그럼 만약에 또 싸졌어. 만약에 커피 가격 6,000원 또 3,000원 하락하면 소비자는 이제 몇 잔 마셔? 넉 잔을 마셔. 3,000원일 땐 넉 잔. 또 커피 가격 수요량 조합이죠. 근데 만약에 커피 가격이 얼마다? 1,000원이다. 한 잔 가격이 1,000원 싸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6잔을 먹는 거예요. 2점. 자,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서 배웠던 수요 개념이 뭐냐 하면요. 커피 가격이잖아요. 커피 가격 10,000원일 때는 한 잔, 6,000원 때는 2잔, 3,000원 때는 석 잔, 1,000원 때는 6잔이잖아요. 이 커피의 여러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뭐죠? 대응관계. 요 점 대응관계잖아요. 이 대응관계를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야. 그게 수요. 그러면 수요는 그런데 이 점, 커피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우리는 수요 곡선인데 수요는 D로 표현해. 수요 곡선은. 그래서 수요 곡선은 D인데 보세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뭐가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밑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밑 아래죠. 아래야. 오른쪽 밑을 향할 향자.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곡선에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하향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우리 경제론에서 일반적으로, 통상 이런 말을 쓰죠.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수요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수요량은 뭐냐? 자, 수요량은 주어진 특정 가격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3,000원 주어진 특정 가격입니다. 이 3,000원 주어진 커피 한 잔 3,000원에서 소비자는 난 최대 몇 잔 마시려고 해요? 주어진 특정 가격에서 최대 몇 잔? 넉 잔 마시지.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얼마냐? 넉 잔이잖아요. 만나는 점. 넉 잔이 바로 수요량이에요. 수요와 수요량 개념 다릅니다. 같은 용어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을 좀 해두셔야 될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수요 가격은 뭐죠? 여러분, 수요 가격은 예를 들어서 나는 2잔 마신다. 수요량이 몇 잔? 커피 2잔이다. 그러면 커피 2잔의 수요량이거든요. 이 2잔에서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얼마 지불할 용이겠다? 6,000원. 6,000원이 바로 두 잔일 때 수요 가격이야. 그러니까 수요 가격은 주어진 수요량 수준에서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을 뭐라고 한다? 수요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우선 그래프를 한번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교재 57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한 7, 8번째 보면 수요 가격은 무슨 가격? 최고 가격인데, 최고라는 의미 아까 두 잔이죠. 주어진 수요량 수준에서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에 있는 가장 높은 요 최고의 가격이 얼마다? 6,000원이죠. 그게 수요 가격이다.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이 수요 가격이다. 여러분 그 교재 보면요, 색깔이 좀 있거든요. 색깔 있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우리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 그 색깔 있는 부분을 말을 바꿔버려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색깔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줄 그락하면 여러분 못 그으니까 아예 색깔로 넣어놨어요. 뭘 어린이집 찾지를 못하시죠. 예, 색깔이 있는 거, 좀 파란색이 있는 거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 시험도 그렇지만 말을 막 한두 글자만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우선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걸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관련해서 밑에 58페이지 밑에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우하향하는 이유,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나오죠. 자, 성립하는 이유를 보면 여기입니다. 자, 성립하는 이유 한번 볼까요? 커피 가격이 10,000원에서 얼마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얼마? 1,000원으로 하락했다 볼까요? 그러면은 가격이 이만큼 변동했어요. 얼마? 10,000원에서 1,000원, 9,000원 변동했는데 10,000원일 때는 한 잔이에요. 그런데 1,000원일 때는 6잔이죠. 수량은 얼마만큼? 이만큼 변동했어요. 자, 이 9,000원이죠. 10,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가격, 커피 가격 이 변동에 대해서 수요량은 이만큼 변동하고 있어요. 이 효과를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가격 효과라고 해요. 가격 효과. 이 가격 변동에 따르는 수요량에 변동되는 효과를 가격 효과인데, 이 가격 효과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 효과와 무슨 합?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시험 문제는요, 이 소득 효과보다는 대체 효과가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데, 자, 대체 효과가 이제 시험 지문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대체 효과는. 자, 대체제는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효용이라고 해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그 만족이 비슷해요. 만족이 비슷하면 어느 상품을 이용해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커피, 홍차의 관계, 그리고 버터, 마가린 관계, 또 아파트, 빌라, 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관계, 이런 건 다 대체 관계는 상품이에요. 그러면은 커피 가격이 10,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을 하면요, 홍차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거든요. 다른 건 변화가 없잖아요. 예? 단지 커피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다른 건 변해서 홍차 가격이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은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홍차 가격은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뭐다? 비싸 보여. 비싸 보여. 시장의 가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입니다. 커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홍차 가격은 비싸 보이니까 비싼 홍차 소비는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싼 뭐를? 커피 소비를 늘린다. 이것을 무슨 효과? 대체 효과. 대체 효과. 대체 효과 이게. 그럼 대체 효과인데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소득 효과는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자,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뭐가 높아진다? 실질 소득이 높아져서 커피 어떻게 돼요? 수요가 뭐 한다? 증가를 해요. 실질 소득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높아져서 또 소비가 이렇게 또 증가하는 것을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소득 효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론 배우니까 어디 가서 이제는 실질 소득이 지문에 한 2번 나왔거든요. 실질 소득 나오면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상승한다 하면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명목 소득이라 했어요. 이거는 화폐로 표시된 소득입니다. 명목 소득은 화폐로 표시된 소득인데, 자, 여러분 매월 통장에 300만 원 들어온다. 됐죠? 그 300만 원이 명목 소득이야. 화폐로 표시된 소득. 자, 임금 1년 동안 임금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매월 300만 원 들어와요. 자, 300만 원 이제 매월 300만 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시장에 상품은 TV밖에 없다. 자, 시장의 상품은 TV밖에 없는데 300만 원 가지고 나는 TV를 몇 대? 넉 대를 살 수 있다. 주어진 명목 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몇 대? TV 넉 대를 살 수 있다. 300만 원 다 쓰고 넉 대 살 수 있다. 이 TV 넉 대가 바로 뭐가 된다? 실질 소득이야. TV 넉 대가 실질 소득이야.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이 이렇게 달라요, 개념이. 그런데 여러분 있죠? 자, 6개월이 지났어요. 소득은 변화가 없어요. 1년 동안 매월. 근데 6개월 뒤에 물가가 상승해서 TV 가격이 올랐어. TV 가격이 올라서 6개월 뒤에 어떻게 돼?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뭐를? TV를 몇 대밖에 못 산다? 2대밖에 못 샀다. 그럼 실질 소득이 TV 4대에서 2대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뭐? 줄어드는 거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명목 소득은 변화가 없지만 그걸 아셔라 이 말입니다. 실질 소득이라는 의미는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은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나오죠. 월급은 작년과 비슷한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그래요? 할인점 가서 샀더니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커트에 꽉 찼는데 반밖에 못 채운다. 똑같은 양을 사는데 그건 뭐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올라서.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59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인데, 자, 우선 그 내용은요, 우리가 이번에 첫 시간이니까 이번 한 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장에 여러분 고개만 잘 끄덕이시면 돼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뭐 시험제 뭐 나온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 교재에 있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시장에 소비자는 2명만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소비자는 뭐만? A, B 두 사람만 있어요. 가격은 P고 수요량은 QD입니다. 자, 가격이 비싸요. 자, P0.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커피 가격이 비쌀 때 A 소비자는 몇 잔? 한 잔. B 소비자는 몇 잔? 2잔을 마셔. 그럼 시장에서는 한 잔, 2잔 합쳤더니 몇 잔이에요? 석 잔을 마신다. 이 얘기예요. 자, 근데 커피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다.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A 소비자는 몇 잔? 2잔을 마시는데 누구는? 우리는 B 소비자는 가격 하락했더니 넉 잔 마셔. 그러면 시장에서는 전체 몇 잔? 6잔을 마시는 것이 6잔. 그러면은 커피 가격 수요량 사이에 조합을 나타낸 두 점을 연결하면요, 요건 A 소비자의 수요 곡선. 또 요 두 점을 연결하면 요거는 B 소비자의 수요 곡선. 그럼 요 두 점을 연결한 요거는 뭐죠? 시장의 수요 곡선. 그림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 보면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에 비해서 시장 수요 곡선이 더 뭐다? 완만하다. 그것만 알면 돼.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보다 완만하다. 그 완만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뭘로 전부 다 있다 아까? 하나, 둘, 다음에 3개 나오잖아. 수평으로 다 더해 준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 수요 곡선이에요.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계, 다 더해준다. 합계
합계한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 그러니까 수평이 포인트야. 수직이 아닙니다. 수직이 아니라 뭐다? 수평. 수평으로 다 더해줬다. 합계. 그게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돼. 수평이란 말. 나중에 이런 시험 문제에 뭐 수직 내면요. 어디 틀렸는지 못 찾아. 말을 바꿉니다. 수평을 뭘로? 수직으로 바꿉니다. 자, 그 완만하다는 의미는 알겠죠? 그림 보고 완만하다가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작년 시험에 2문제 출제했네요. 작년 시험에 2문제 출제를 했는데 올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총론의 별표 3개를 했어요. 3문제를 했고, 자, 이제 경제론에서 우선 출제, 또 1순위 작년에 2문제가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하여튼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수요, 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뭐죠? 수요의 변화. 하여튼 개념, 우리 수요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출제를 하는 거죠. 자, 수요, 량의 변화. 글자가 하나 차이가 있어. 뭐가 들어있다? 요 양이 있잖아요. 양이 밑에는 없어요. 이 글자 하나 차이가, 내용이 엄청 차이가 많아요. 우선은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한다? 가격이 변해. 그러면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 뭐 아까 소득이나 인구 이런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정을 해요.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고요.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 큰 차이예요. 예?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올해 시험에 또 수요량의 변화 개념 또 출제했어요. 예? 둘 다 출제. 요 개념도 하고 수요의 변화 요인 출제를 했는데, 그래서 동일한 가격이 변하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이란 말이야.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해요. 점이 이동을 말하죠.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수요량의 변화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은 상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해. 지문상에 상이 있나 없나. 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묻는 거 21회 시험과 우리가 이번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개념 묻는 거. 수요량의 변화 개념만 묻는 거. 수요 변화 개념과 구분을 우선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개념 묻는 문제를 했거든. 개념. 2개 또 개념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거는 또 우리 19회 시험, 18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수요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왜 여기죠?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말고 다른 이외의 요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를 해요. 변화를 하게 되면은 뭐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가격, 수요량. 자,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주는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가격은 현재 시장에서 P0 가격은 변화가
없다.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게 바로 뭐죠? Q0만큼 뭐 하고 있다? 소비를 하고 있다.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Q0만큼 소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한다. 위에 일정한 또 가정권 변화거든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P0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한다. 수요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수요의 증가라고 해요. 수요의 증가. 수요의 증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번은 뭐가 되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또 수요량이 뭐한다?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요곡선 자체가 또 어떻게 돼? 왼쪽으로 이동한다.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뭐다? 감소란 말이에요. 감소.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에 관련된데 17회 시험 같은 경우 요 그림을 주어지고 우리가 감소 요인 찾는 것도 출제했고, 또 박스를 이용해서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찾는 것도 출제를 하고, 하여튼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작년에 또 수요의 변화 요인, 즉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또 출제를 또 했는데, 하여튼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이 뭐냐? 자,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자, 여러분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이 뭐냐? 이 내용을 공부를 잘 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대표적으로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 뭐죠? 소득이야. 소득입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량이 뭐 할 수도 있다?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 상품을 전문용어로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하죠. 자, 1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번 했었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서 정답은 정상제가 정답. 그럼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든 상품은 우등제에 대해서 뭐다? 열등제. 우리 우등제란 말보다는 정상제로 출제를 많이 해요. 정상제, 열등제. 자, 이런 게 있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고기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는데 돼지고기 소비는 줄어들어요.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라면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뭐다? 열등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우선 소득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에서 또 인구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했다.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뭐도 수요도 증가해요. 인구가 줄어들면 또 수요도 뭐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업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긴 성장하는 지역으로서 거래도 활발하고 상승폭도 커요. 가격.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응? 그리고 또 선호죠. 소비자의 선호 또는 기호죠. 자, 이 기호가 또 수요에 영향을 줘요. 소비자. 자, 여러분 소비자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뭔다? 증가해요. 자, 소비자들의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선호도. 자, 우리나라는요, 1980년 초반에 서울특별시의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80%예요. 거의.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별로 없었던 얘기 80년 초에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조사
해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서울특별시 의식이 바뀌었어. 서울특별시 아파트 수요가 단독주택에서 뭘로 아파트 수요가 80% 바뀌었어. 선호가. 단독주택 선호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처럼. 우리나라의 직업에서 제일 평등하고 우위에 있는 직업이 공인중개사 여성. 예? 전국 여성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저 덕유산 티로로테 가서 막 모이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성분들이 요 봉투 하나씩 들고 가서 있죠? 협회 회장들 가서 여기 이제 기부를 이렇게 찬조해 주는데 저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 앉아서. 예? 저도 한번 가보니까 우리는 꽃하는 보댔자. 가보면은 파워가 셉니다. 여성 공인중개사분. 근데 아까 그 있죠? 선호도가 바뀌었잖아요. 서울특별시 아파트 선호도가 20%에서 80% 바뀌어 60%가 소비자들의 수요가 바뀌어서 서울특별시에 우리가 주택이 예를 들어서 400만 채다. 400만 채라면 400만 채 80%가 아파트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공급이 그만큼 안 따라가는 거야. 못 따라가니까 뭐야? 아파트 가격은 오른 게 아니라 폭등을 하고 반대로 단독주택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지. 단독주택도 고급주택은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호가 바뀌는 거예요. 선호도. 자,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죠. 선호도. 그러니까 얘기했냐, 그때는 단독주택 살았어요. 집에 있으면요, 꼭 한 사람씩 있어야 돼. 근데 요즘은요, 밖에 나가시니까 집에 아파트는 뭐야, 문 잠그고 가면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아파트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가 바뀐 거예요. 자, 이 선호도고요.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또 이걸 또 주의해야 돼요.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자, 소비자들의 이 미래. 자, 미래에 대한 뭐 기대, 예상인데, 자,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에,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된다. 그럼 현재 싸죠.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소비자들의 아파트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에게.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임금 인상을 통해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면요,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확실히 들어오니까 현재 소비가 늘어나.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소비에 영향을 줘요. 자, 우선 요 내용인데 또 우리 부동산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금리가 또 많이 나와. 부동산은. 예?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또 부동산은 또 금리가 있는데 요즘 금리가 오르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3%에서 4%로 오른다. 그럼 오르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동일한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이전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증가해. 그러니까 소비자의 이자가 증가함으로써 이자 부담이 뭐한다? 높아지지.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뭐한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구매력은 떨어지니까 수요도 뭐한다? 감소해. 수요도 감소해. 예? 근데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다. 예를 들어서 뭐 5%에서 3% 하락을 하면 소비자는 동일한 대출 금액에 대해서 이전보다 이자를 적게 내요. 적게 내니까 구매력은 높아지고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대출 금리가 또 자주 내고요. 또 많이 내는 게 또 요 두 가지는 부동산이니까 많이 내죠. 세금. 자, 세금 중에서 보유세 하면 두 가지 있어요. 보유세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다? 우리는 거래세가 있어. 거래세. 거래세는 뭐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금을 중과세를 한다. 보유세나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이런 걸 중과세를 하게 되면요,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요.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세금 부담이 높아지죠.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은 떨어져요. 구매력은 떨어지고 뭐는? 수요는 감소해요. 반대로 세금이 뭔다? 떨어지면은, 감면하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높아지고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지금 열람 이제 주택 1월 이제 달에 표준 주택 가격, 단독 주택 중 표준 주택 가격이 공시가 돼요. 예? 단독 주택 중 우리 표준 주택 가격이 1월 말에 공시가 되고요. 2월 달 말에 가면요. 표준지 공시가 공시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요. 어떻게 돼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표준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표준 주택인데 1,700만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표준주택 약 2%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제 개별주택 가격에서 이러면 세금 납부해야 되는데 표준주택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 특히 서울특별시는 작년에 비해서 평균 2배에서 3배 이상씩 올랐어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 결론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산세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산세를 100만 원 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냈다. 그러면 그게 올해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작년에 300만 원 사면 올해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뭐까지부터? 종부세까지 붙잖아요. 9억 다 넘어가지, 뭐. 종부세까지 붙고, 재산세 붙고, 종부세는 누진세예요. 재산세는 비례세고. 그래서 여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은퇴를 하고, 예? 소득이 없는 노년계층은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주택가격? 가만히 거기 20년 살고 있는데 올라서 세금만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소득도 없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세금 못 내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예? 기초연금도 못 받고요.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가 올라요. 재산 변동, 연동하잖아, 다. 예? 내년 날랍니다. 왜냐? 올해 여러분 세금, 재산세 내는 건 올해지만, 예? 건강보험료 적용하는 건 언제? 11월 반영해서 12월부터 나갈 거 아니에요. 내년 날라지. 기초연금 탈락하지, 뭐 탈락, 다 탈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라고? 예?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연금과 건강보험 누가 담당? 보건복지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일은 저질러 놓고 처리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대책이 나올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 한번 주택가격 공시 때문에 대란 옵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급격히 올라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년 보면 헌법재판소 소원 많을 거예요. 그게 보면. 그래서 세금 얘기인데 올해도 시험에 나오면 이쪽에서 출제가 예상이 돼요. 지문에. 자주 나오거든요.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부동산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거래 규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강력한 규제가 뭐야? 투기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투기 과열 지구. 좀 약한 게 조정 대상 지역. 요거잖아요. 이런 규제를 강화한다. 지정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팔기가 어려워요. 황금성이 떨어져요. 예? 규제를 강화하면요. 황금성이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해. 그럼 규제를 완화한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하면은 어떻게 팔기가 더 쉬워져요. 그러면 황금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뭐가 돼? 우리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래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또 영향을 주고요. 또 시험 문제는 우리 관련된 상품 중에 뭐가 있다? 대체제. 보완제는 뭐죠? 여러분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을 뭐라고 한다?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인데 우리 출제요는요. 대체제를 좋아해. 작년 시험 29회도 대체제가 정답이었어. 여러분 출제요들은 뭘 좋아한다? 대체제. 그런데 요거 공부하시는 거 보면 너무 암기를 하는데 암기하면요. 이 암기돼서 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해를 해버리는 게 좋은데, 자, 그럼 대체제니까, 자, 여러분 수요의 법칙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수요의 법칙. 자,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와는 어디? 오피스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오피스텔 시장에서 우리는 오피스텔 가격,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요량,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죠. 가격은 지금 P0로 변화가 없고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지금 소비량은 Q제요. 자, 그런데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있죠. 우리 시장에 다른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단지 뭐만 올랐어요?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간단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비싼 아파트 소비는 줄여. 됐죠? 비싸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비싼 아파트 소비를 주고, 오피스텔 가격은 변화가 없지만 아파트 가격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싸 보여. 싸 보이니까 동일한 가격 순에서 수요량을 뭐 한다? 더 늘려.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한번 봅니다. 프린트에 7번 보셔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체제,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요 비싼 아파트 소비는 줄이고, 대체 관계는 뭐를? 오피스텔 수요가 뭐다? 증가죠. 오피스텔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져요. 수요가 증가하면 오피스텔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이 아니야. 맨 끝에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 이전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른다.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여러분이 여기 우리가 관련해서 1년 시험도 출제고 26회도 출제고 29회도 출제했어요. 이 대체제. 하여튼 시험 문제 자주 출제를 해요. 이거는 대체제는. 네,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 부분을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그럼 보완제 하나 또 예를 들어 줄까요? 자, 보완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이런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보완제입니다. 그럼 커피 프리, 보완제, 빵, 버터 되겠죠? 이런 게 보완제예요. 그럼 프리, 우리가 시장에서 프리 가격, 수요량입니다. 그럼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데 또 프림 가격은 또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커피 가격이 오르면, 또 커피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수요량은 줄이죠. 뭐 수요 법칙이잖아요. 아니, 가격이 오르면 비싸잖아요. 그럼 소비를 줄여요. 커피 수요량을 줄어들면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도 가격,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뭐한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요. 자,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우리가 61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우선 출제 예상되는 1순위인데 잘 정리하시고요. 잘 공부, 개념, 요의 잘 확인해 두시고 잠시 쉬고 공급 들어가겠습니다.